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모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제 옆에는 박학다식한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와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격동적인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1930년대 대공황 직전에 긴장감과 기술혁명이 교차하는 묘한 시기 같군요. 첫 소식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를 두고 덴마크와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네요. 관세 위협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사랑은 19세기 미국의 영토 확장기인 명백한 운명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알래스카를 사들였던 것처럼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죠. 노르웨이 총리에게 더 이상 평화만 생각할 의무가 없다고 한 발언은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미네소타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하며 군 투입 대기령까지 내려졌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소식도 들려오네요. 마두로 체포는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저스트 코즈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국제법적 논란은 있겠지만 트럼프식 힘의 정의를 보여준 사례죠. 한편에서는 경제적 낙관론도 나옵니다. 원 빅 뷰티풀 빌의 세금 환급이 4월에 시작되는데 캐시 우드 같은 투자자들은 이를 기술혁명의 황금기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아 마치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붕괴 전야 같은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첨단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탈리아의 기초과학 디자인과 한국의 응용기술이 만난다는 점입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예술적 감각이 현대 한국의 반도체와 결합하는 모양새랄까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은 우리 경제의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상향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폭풍전야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는 소식과 대통령 피습 사건을 제1호 테러로 지정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는 예상된 수순입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내란 혐의 탄핵 이후라 재판부의 고민도 깊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제1호 테러 사건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배후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테러에 엄정하게 대응하며 법치주의를 세웠던 과정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으론 강력한 한파 경보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뜨겁네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은 19세기 독일의 연방화 과정처럼 지역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5년 GDP가 140조 위안을 돌파했지만 인구 감소라는 큰 벽에 부딪혔군요. 네, GDP 5% 성장은 달성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인구 감소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이죠. 정부가 출산 보조금을 주고 피임 도구에 세금을 매기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이는 과거 청나라 시절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때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리창 총리는 제15차 5개년 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적외도 위성 발사 성공 등 구주 굴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과거 소련식 계획 경제를 현대적 신질생 산력, 즉 인공지능과 로봇 중심으로 재편한 겁니다. 하이난에서 쏘아올린 위성들은 미국의 스타링크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선저우 20호위 무사 귀환도 중국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베리아발 한파로 인한 에너지난과 내수 부진은 시진핑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치 만리장성을 쌓으면서도 내부의 기근을 걱정해야 했던 역사의 반복 같기도 하네요.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네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걸고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8세기 고대 일본의 여제들이 전국을 수습했던 것처럼 그녀도 자민당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거죠. 하지만 야권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한
중도 개혁연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식료품 소비세 0%라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린란드 긴장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이 몰리면서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메모리 부족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자동차와 스마트폰 업계도 비상이죠.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연기까지 겹쳐 에너지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는 형국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이번 총선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중동의 맹주인 아랍에미리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모디 총리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인도와 UAE의 국방 파트너십은 실크로드의 현대적 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거죠. 교역의 목표를 2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중동과 남아시아를 잇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가자 평화위원회에 초청했다는 뉴스도 흥미롭습니다. 아주 영리한 수죠.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냉전 시대 네로 전 총리가 가졌던 중재자 역할을 21세기 모디가 재현하는 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집권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필리핀 태풍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 이면에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대 문명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법 제49, 3조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군요. 49.3조는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무소불위의 권한이죠. 과거 드골 대통령이 만든 제5공화국 헌법의 핵심 병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불신임 결의안이 기다리고 있어 정치적 도박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G7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테크 분야에서도 미국에 대항해 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네요. 이른바 테크 챔피언 이니셔티브죠. 유럽의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로 도망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견제했듯 마크롱 정부는 디지털 주권으로 미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장기 파업과 문화부 장관의 부패 의혹으로 어수선합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갈등으로 들끓는 18세기 말 프랑스의 혼란상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위원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미국과의 접점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푸틴으로서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와 제재 완화를 논의하려 하겠죠. 하지만 러시아 경제의 속사정은 처참합니다. 에너지 세수가 46%나 급감했고 부가가치세를 22%로 올리는 등 고비용 화폐 시대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여전합니다. 하르키우 폭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비극입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북극 항로 개척 같은 기후 허무주의에 빠져 지구온난화를 반기고 있지만 현실의 러시아 국민들은 고물가와 전력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917년 혁명 전야의 불안정한 러시아 제국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 국가안보법 강화에 나섰군요. 본다이 비치 테러는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대응해 증오범죄와 극단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반유대주의 대응법을 신속히 처리 중입니다. 또한 트럼프 재집권에 맞춰 케빈 러드 주미 대사가 사임하는 등 외교라인 재정비도 긴박합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열기 속에서도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보되어 우려가 큽니다. 서호주 지역의 50도는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뛰고 물가는 오르는데 기후 재난까지 덮친 격이죠. 정부가 육아 보조금과 약제비 경감책을 내놨지만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경제적 압박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마치 개척시대 호주인들이 거친 대자연과 싸웠던 시절의 생존 본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칠레는 우파 성향의 카스트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준비하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트럼프라 불리는 카스트의 당선은 남미의 우클릭 기조를 보여줍니다. 범죄 척결과 미등록 이민자 추방을 내걸었는데 이는 전임 보리치 정부의 좌파 노선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1970년대
피노체트 시절의 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리튬 전략과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산불이라는 재난이 닥쳤네요. 아마존과 구글의 데이터 센터 유치는 칠레를 남미의 디지털 허브로 만들 기회입니다. 리튬 삼각지대 협력도 1960년대 오펙처럼 자원 민족주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중남부 비오비오 지역의 산불로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차기 정부는 개발과 환경보호, 그리고 원주민 마푸체 공동체와의 갈등이라는 삼중고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면전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합니다. 트럼프가 이란 최고 지도자를 직접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됐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악의 대립각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군사 공격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한숨 돌리게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평화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물가는 살인적입니다. 공식 인플레이션이 42%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80%에 육박합니다. 리알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시민들의 생활고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관제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개혁파 언론을 탄압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있죠. 이는 과거 무너져가던 왕조들이 민중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취했던 전형적인 방식이라 더욱 우려됩니다. 오늘 준비한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 세계 CEO의 30%만이 올해 성장을 낙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을 휩쓴 슈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인도와 한국 등 국제사회의 구호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끝으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정보 결핍 현상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불확실성이라는 폭풍 속에서 각자 도생의 닻을 올린 직구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의 긴장감 속에서도 기술혁명의 꽃을 피우려 했던 벨 에포크의 끝자락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열어주었죠. 네, 작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오늘의 세계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내일도 전 세계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